학폭! 멈춰! 얘들아,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곳 저곳에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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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운동을 하고 있대. 어떤 운동? 학교에서 학폭으로 의심되는 게 발견되는 순간 학폭! 멈춰! 모두가 외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거의 무조건 반사적으로 외치도록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나 때도 학폭은 있었는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학폭이 심각하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뉴스에서 학폭 이야기 들으면 어떠니? 진짜 가해자는 너무 못됐고 피해자는 너무 안타깝고, 한편 그것을 지켜보는 방관자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하지. 학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무섭고 어려운 문제인 게 분명한데,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애매모호한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먼저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방관자가 되기 쉬운 심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 방관자 효과라고 하지. 근데 만약 우리가 학폭이 아니라 살인사건을 목격했어도 신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을까? 에이, 살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지. 근데 오늘 희대의 방관자 사건을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정하고 무지한지 알게 될 거야. 때는 1977년 뉴욕타임즈에 한 편지가 도착해. 발신지를 보니까 교도소야.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 나의 범죄로 미국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복역하고 있던 윈스턴 모즐리라는 사람이야. 특이하게도 미국은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에게도 공부를 하며 학위를 터득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모즐리는 감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회학을 공부해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대. 대단하지? 감옥에서까지. 그는 도대체 어떤 범죄를 지었길래 미국에 깨달음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편지가 도착하기 1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1964년 미국 뉴욕에서 꿈을 향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 키는 155cm에 55kg, 작은 체구였지만 열정이 많은 드리머였지. 그녀의 이름은 키티 제노비스. 그녀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은 아주 작은 꿈이 있었어. 크게 자랑할 것 없는 그녀였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가족들이 함께 있고 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 근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아직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그녀는 뉴욕주 퀸스에 있는 어느 한 바에서 매니저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 하루, 이틀, 꿈을 꾸며 일해오던 어느 날 아침, 이상하게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 제노비스는 그날 야간 당번이었거든. 새벽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퇴근을 해야 했지만 그녀는 꿈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나 출근을 해. 그렇게 출근하고 가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또 놓칠 수 없지, 짬짬이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경영학도 공부를 했다고 해. 그렇게 힘들고 보람찬 스케줄이 끝나고 새벽 3시쯤 퇴근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무언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인 거지. 제노비스는 자신을 따라오는 누군가를 느끼자마자 자신의 아파트 입구를 향해 열심히 달려 몇 미터 앞두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뒤를 딱 돌아봐. 근데 제노비스는 너무 늦었다라는 걸 직감하게 돼. 바로 뒤에 칼을 든 한 남성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 남성은 누구였을까? 바로 처음 이야기했던 윈스턴 모즐리. 살려주세요! 이미 소리도 지르기 전에 그녀의 몸은 수차례 칼에 찔리고 피가 흐르고 있었어. 제노비스는 살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도움을 요청해. 그 아파트에 하나, 둘,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해. 창문이 열리고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하면서 쳐다보는데 신기하게도 약속을 한 듯 그 사람들은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분위기 속에서 어디선가 용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 뭐 하는 거요? 거기서 꺼지쇼! 제노비스를 덮친 그 범인은 그 말 듣고 놀라서 도망을 쳤대. 그리고 제노비스는 안도하면서 다친 몸을 이끌고 어느 외지로 들어 누웠어. 온 힘이 빠진 채 제노비스는 사람들을 기다렸어. 근데 아무도 안 와. 경찰도
안 와. 어디선가 근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와. 제노비스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쳐다보며 으악! 살려주세요! 그 살인범 모즐리가 다시 자신을 죽이러 돌아온 거야. 제노비스가 또 소리치자 아파트 곳곳 불이 또 켜져. 살인범 모즐리는 또다시 도망을 가.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정작 내려오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너무 어이가 없게도 얼마 안 돼서 살인범 모즐리는 세 번째 다시 나타나서 제노비스를 끝내 죽이고 강간을 하고 사라졌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들은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 약 35분간의 일들이었어. 세 차례 범인이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어느 누구도 제노비스를 돕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야. 목격자는 몇 명이었을까? 경찰의 조사 끝에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기사가 하나 딱 나와. 38명의 살인 목격자 중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38명이나 그것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돕지 않는가? 이런 도시의 비정함에 사람들은 더 놀라고 분노했대. 방관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냥 연인 둘이 다투는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죠 뭐. 제가 도와줘도 되는지 몰랐어요.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방관자의 심리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존 달리 밥 라테이는 한 연구를 발표했대. 자, 대화 중에 한 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실험을 설계해 봅시다. 과연 얼마나 도와줄까요? 1대1 상황에서는 발작을 일으키자마자 대부분 즉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구했고 4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선 62%만 이 사실을 알려. 그리고 7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는 31%만 발작 사실을 알리고 도와주고 그쳤대. 떡하니 발작을 일으키는 한 명의 사람을 보면서도 10명 중 7명은 그것을 보고 그냥 냅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방관자 효과, 책임감이 분산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가 감소된다는 현상이래. 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돕지 않을까?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래. 첫째, 책임의 분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지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책임이 분산되어 버린다는 거야. 두 번째,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래. 자신이 도우러 갔는데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럼 어떡하지? 약간 좀 뻘쭘하고 수치스럽기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돕는 행위를 섣불리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는 다원적 무지 때문이래. 다른 사람도 왜 돕지 않지? 별로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가 보다. 사실 다들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결론은 방관자는 나빠서 방관하기보다는 무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신정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타인의 도움을 얻으려면 도움을 줄 대상을 정확히 거기 빨간 모자 쓴 분, 가방 메고 계신 분 119 좀 불러주세요. 실제로 이 제노비스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911 제도가 시작된 거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제노비스를 죽인 모즐리는 그래도 다행히도 잡혔대. 근데 사건을 정리해 가는데 살인범 모즐리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아무도 도와주러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범행이 완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죽였나요? 그냥 단지 여자를 죽이고 싶어서요. 그의 범죄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 몇 차례 다른 여성도 살해하고 강간을 저질렀다는 거야. 정말 범행의 목적이 다른 이유가 없어. 돈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니고 그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서 죽이고 싶은 거였대. 모즐리는 1심에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신 이상의 의학적 판정으로 인해서 종신형 판결을 받게 돼.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당당하게 나 덕분에 미국이 깨달았다 망언을 하며 뻔뻔히 감옥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대. 이야기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한 살인범에 의해 안타깝게 죽은 제노비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노비스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해병대에 입대를 했대. 그렇게 전역을 하고 동생은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야. 가족이 더 마음 아프고 분노했던 사실은 어쩌면 이었었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 딸이, 우리 누나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살인범도 너무 믿지만 도와주었다면 살 수 있었을 누나를 생각하니까 방관한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동생은 12년 동안 38명의 목격자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해. 그렇게 12년 동안 추적 끝에 동생은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알게 돼. 그 당시 목격자는 38명이 아니라 6명이었고 2명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럼 뭐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노비스를 방관한 것은 일부의 주민들뿐 아니라 경찰들도 있었다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 사건이 일어난 한 해 동안 이 미국에서 살인 관련된 사건만 해도 1만 건 정도였대. 그러다 보니까 제노비스 사건은 크게 이슈되지 않았던 거야. 근데 뉴욕타임즈는 이걸 이슈화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고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거야. 뉴욕타임즈는 밝히지 않다가 최근 2016년이 돼서야 그것이 사실 과장된 뉴스였다 사과 기사를 냈다고 해. 38명이 아닌 게 너무나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죽은 제노비스와 가족들은 몇 명의 주민들과 미국 경찰의 방관을 당하고 진실에 있어서도 어쩌면 방관을 당한 거지. 가족들은 사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대. 그저 더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지. 살인범도 그렇지만 방관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심리가 또 어쩔 수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간 거야. 오늘 제노비스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생각은? 유럽과 다수의 국가들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지나친 이기주의로 번질까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었대. 선한 사마리아 법. 자, 근데 방관자 효과를 선한 사마리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가해자가 주는 아픔보다 방관자가 주는 아픔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에 있어서 방관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어떻게 도와주냐보다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마음은 누군가를 위한 진심이고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제2의 제노비스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힘써보자. 화이팅!